이번 시간은 계약해제 공부해 보겠습니다. 계약해제에 약정해제권과 법정해제권이 있지만 둘 다 성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약정해제권을 유보했어도 법정해제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이 해제권은 유효인 계약을 처음부터 무효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형성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것은 단독 행위로서 해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둘이 합의로 계약을 처음부터 무효로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해제 계약이죠. 합의 해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약자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약을 다시 부활시키는 약정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계약 자유니까요. 그 다음에 이 해제 계약을 할 때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언제라도 할 수 있어요. 어떤 형태라도 이행 제공 없이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묵시적 합의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해제 계약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게 단독행위인 해제와 구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제에 관한 규정들이 여기에 적용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이나 또 이자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다. 손해배상이나 이자는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제3자는 보호해줘야 되죠. 그래서 제3자 보호는 인정해줘야 된다. 이걸 우리 삼동손이스로 기억해두자 그랬죠. 삼동손이스로 기억을 해두신다. 그 다음에 이제 합의해제를 하게 되면 이게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이 을에서 갑에게 다시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이것들은 소멸시의 대상이 아니다. 민법 총칙에서부터 공부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제3자 보호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 페이지에 봐보시면 취소와 관련해서 이건 이제 우리 민청에서 본 얘기인데 해제를 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필요가 있으면 차고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법정해제가 나와 있는데 우리 이제 계약 총칙에서 공부하는 법정해제는 이게 채무불이행일 때 하는 거예요. 근데 부수적 채무불이행 가지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행지체 이행불능인데 이행지체는 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최고를 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권이 생겨서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데 최고가 필요 없는 두 가지가 있죠. 최고가 필요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미리 이행 거절해버렸을 때와 그 다음에 정기행위에서 그런 거죠. 부패, 예복, 화한 같은 것들 정기행위가 되죠. 네, 이랬을 때는 최고가 필요 없다라고 한다. 그런데 이제 이행지체가 되려면 우리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상무계약에서는 동시행 항변권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행 제공을 해야 이행지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이행 제공을 해야 이행지체가 될 건데 그 이행 제공과 관련해서 우리가 변제편에서 공부한 현실 제공 그리고 구두 제공조차 필요 없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준비만 끝나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것을 뭐까지 해야 돼? 통지까지 해야 돼. 그냥 준비 태세만 갖춰서는 안 된다. 그래야 구두 제공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 이행치가 된다. 그다음에 이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했는데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인정된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과다 최고가 문제가 돼요. 너무 많이 달라고 했어.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과다한 정도가 너무 현저하고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해.
그런 경우에는 그게 법적으로 최고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고는 부적법하고 이럴 때는 해제에도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일정한 경우는 최고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가 이행 거절이에요. 이행 거절했을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행 거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것이 최고 제이스죠. 최고가 필요 없어. 이행 제공도 필요 없어.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이행 불능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이행 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행 제공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 이행기 전이라도 상관없죠.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좀 봐두시면 좋긴 하겠는데 만약에 그 이행거절이 적법하게 처리가 됐어. 다시 최고해야만 되는 것인 거죠. 이제 해제는 최고를 했지만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이 없을 때 하는 것이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행 불능으로 가시는데 이행 불능은 뭐 간단히 말하면 이건 후발적 불능일 때 되는 거죠.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됐을 때 그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이행 제공할 필요도 없죠. 또 최고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최고 제이스 여기에 나온다. 최고할 필요가 없고 제공할 필요가 없어. 이행 제공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 제공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최고도 필요가 없어. 다만 매순의 귀책 사유로 이행불능이 됐을 때 근데 매순의 귀책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요거는 매순이 채권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지 채권자 귀책 사유로는 해제할 수 없다. 뭐 우리 시험은 거기까지만 나옵니다. 그 외에 이제 원시적 불능이라면 원묵과 문제인 거잖아요. 원묵과 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후발적 불능이 귀책 사유가 없을 때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을 때는 그냥 위험부담 문제인 거지. 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불능일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인데 이걸 이제 전부 불능으로 다루게 되면 이때는 계약 전부를 해제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뭐 일부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완전 이행 같은 경우는 이행지체 이행불능에 관한 규정을 유추해서 그래서 우리 이제 페이지를 바꿔서 보시면 요거요. 위임계약상 채무를 수임인이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행지체에 준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이행을 최고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 지체한 해제권의 발생 요거는 최근에 우리 판례가 나왔잖아요. 법정 책임설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판례가 법정 책임설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사정 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제권 발생인데 원칙적으로는 인정을 해요. 근데 이제 구체적 사례가 있지는 않죠. 매매에서 실제로 인정한 사례는 없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해제와 관련해서 이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니까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도달의 효력이 생기고 나면 처리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해제 불가분성이라고 하는데 전원이 해제하고 전원에게 해야 돼. 그리고 또 한 사람한테 소멸하면 다른 사람한테도 소멸해버려. 이게 해제 불가분성이죠.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해제 효과와 관련해서 이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랬을 때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건데 어쨌거나 해제를 해버리게 되면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가 돼버리죠. 그래서 실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마음을 바꿔서 이행 청구를 할지라도 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 해제됐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2번에 보시면 이게 이제 등기를 넘겨줬을 때의 문제인데 어쨌거나 해제를 하게 되면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물권은 당연히 복귀된다. 그래서
물청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청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물청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부터 우리 이제 가불병으로 넘어가면 을이 소유자가 아닌 것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제3자가 권리를 가질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 제3자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어. 그래서 제3자 보호 규정을 따로 두는 거죠. 제3자 보호 규정이 필요한 것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3자는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만을 말해요. 채권을 양수한 자 이런 사람들은 아니야. 네,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제3자는 뭐 손해하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계약 해제 후에 이 계약 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 이 사람은 또 뭐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해제 전에는 선악불문 제3자, 해제 후에는 선의의 제3자를 보여준다. 다만 그 사람이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여야 돼. 그런데 이제 제3자 여부와 관련해서 요거를 다 외우는 게 아니고 등기가 돼 있는 사람이구나, 대항력을 갖춘 사람이구나 이 권리만 좀 알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제3자에 해당하는 예 봐보면 해제된 매매 계약의 매수로부터 목적물을 매수하여 봐보세요. 요 매매 계약으로부터 진짜 매수가 있었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소유권을 취득한 자,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은 뭐예요? 등기가 돼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또 그 등기가 가등기라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은 원래 채권자니까 안 되지만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보호해준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적물을 가압류한 자가 있죠. 근데 이 목적물을 가압류한 자가 이 사람이 등기가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채권 자체를 압류, 또 채권을 가압류 이런 사람들은 여기는 등기가 안 돼 있는 거야. 예. 채권은 등기부가 없잖아요. 이때 이 목적물이 부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디귿번에 봐보시면 디귿번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토지 매매가 있었는데 이게 건물의 매수인은 제3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이제 X 매매를 하고 X 전매를 했을 때 그 제3자 문제가 나오는 거지. X 토지 매매를 매수한 을이 그 위에 Y 건물을 지어서 병한테 팔았는데 병이 지금 Y 건물을 산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지금 X 하다가 Y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3자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상회복 의무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데, 이게 우리 548조 1항이 특칙이죠. 부당이득 반환과 관련한 특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이익의 현존 여부, 손해하기 불문하고 전부 반환이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전부 다 돌려줘야 돼. 그래서 우리 돈을 받았을 때 이자까지 쳐서 돌려줘야 되죠. 받은 날로부터. 이제 그게 과실이에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봐보시면 과실도 반환해야 돼. 네, 이렇게 됩니다. 과실 반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가비까지 반환할 건 아니에요. 감가상각비는 원래 있는 거니까. 네, 이렇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원상회복 의무와 관련해서 이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갖추는 것이고 그게 특칙이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상회복 의무가 이행시제에 빠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이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데 그 지연손해금률과 관련해서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간다.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상회복에서 과실상계는 있을 수가 없겠지. 과실상계는 이게 손해배상에서만 있는 거니까 손해배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실상계는 없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 얘기가 다음 페이지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551조에서 계약 해지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그 손해배상은 이행이익배상이 된다는 것이고, 근데 대신에 실례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근데 이행이익배상을 한도로만 실례이익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근데 그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한편 손배 예정을 했어요. 그랬을 때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해대와 동시행 관계가 있죠. 해대와 동시행 관계. 우리 해무치에서 동시행 관계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해대 무효 취소.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좀 해두시고 나머지는 뭐 따로 볼 게 없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매매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